주요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8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오늘 8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호 여사도 만나는데요. 이호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정말 잘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다. 7번 주고 계좌.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8.15 때도 네, 외부님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워요.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면서 대통령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정의가 강물처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쏠린 눈길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김무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의 원일이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 원일이 위원은 취재를 직접 했었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을 때 가까이서 뵙죠. 이호 여사도 뭐 비교적 건강한 모습 보니까 여러 가지 상념이 드네요. 이호 여사가 올해 연세가 우리 나이로 96. 네, 상당히 건강하시네요. 네, 건강하시는데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시기는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가 벌써 8년 됐네요. 예, 8년 동안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하고 추도사를 하고 더군다나 내외가 이렇게 참석한 거는 좀 처음으로 기억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이제 처음 참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막으로도 보셨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한반도 위기설, 한반도 전쟁 위기설까지 나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 화해와 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화해를 추진하고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뤘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정책, 그 가치와 철학, 이걸 이어나간다는 그런 그 메시지와 의지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한반도 통일의 역사는 앞뒤로 후퇴와 전진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수기 기자도 김대중 전 대통령 직접 취재하신 적 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후보 시절부터, 그러니까 제가 정치팀에 갔을 때가 이제 정계 복귀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대통령에 도전하려고 그때 96년 총선에서 15대 총선에서 젊은 피들을 수혈하고 특보단을 만들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 전국 유세들을 하면서 지금 바람을 잡아갈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취재를 좀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청와대도 갔었죠. 네, 지역 등권론 아마 그 논리를 내세워서 정계 복귀했던 기억도 나고요. 네, 지역 등권론하고 그 남북 그 통일론, 3단계 통일론. 그 당시에는 기자들이 그 김대중 후보가 하고 얘기를 꺼내면 그 다음번에 뭔 얘기가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그 다음번을 이어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함으로써 그 기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각인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전략을 썼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8년이 됐는데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부 함께 추도식에 처음 참석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햇볕 정책에 대한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일단은 부부가 같이 간 건 혼자 가는 것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특히 여사 같은 경우에는 호남특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그쪽에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같이 간 거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전에 이명박 정부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YS 이 두 분을 계승했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DJ를 계승했다는 게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지금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외롭게 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그 본질적인 그 원료를 찾아보면 햇볕 정책으로 찾을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햇볕 정책을 개성한 달빛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우군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참석을 해서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메시지도 남기고 특히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북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 그 길은 계속 갈 것이다. 김대중의 길을 계속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집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여러 발언 가운데 이수기 기자가 기억에 나는 발언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 감각, 이 얘기가 기억이 나고요. 그거는 뭐 모든 동계 인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크게 보되 그다음에 현실적인 단계에서 발을 딛고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분위기가 지금 8주년이 됐는데 되게 이제, 그러니까 애잔하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 그러니까는 한반도의 평화, 이 정착,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였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2008년도에 이 금강산,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었던 이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걸 갔던 박왕자 씨가 피격당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2009년 5월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투신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DJ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나의 반쪽을 잃은 것 같다라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추도식에서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후에 돌아가신 건데, 이제 그랬던 상황으로 보면 본인이 평생을 바쳤던 민주주의와 이 평화, 한반도의 평화 부분이 가장 위기일 때 가장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좀 여전히 가슴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원일이 위원은 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재 많이 하면서 여러 이야기 들었을 텐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직접까지는 못하지만 지금 저는 그 남는 게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그 뒷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강조했던 얘기가 좀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을 손을 잡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뒷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신과 내가 이 민족의 미래를 지금 책임지고 있다. 정말 잘하자. 당장 통일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남북 화해를 해서 서로 오가면서 신뢰를 쌓자.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것 이상 진심을 담아서 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아주 진정성 어린 대답을 들었다는 데 강조를 좀 했었죠.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후 세계가 있다면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사후에 만났다면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 그 책임은 북한이 총을 쏘고 북한이 그 순간에도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을 지금에 와서 과연 두 사람은 사후 세계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목소리가 좀 특이해서 많은 개그맨들이 성대모사도 하고 그랬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원일이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두 정상이 다른 세상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눠서 조금 이 한반도 정세가 평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추도식에 직접 참석을 했고요. 당연히 추도사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정말 많이 그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면서 대통령님이 평생 동안 걸었던 민주화와 인권, 서민경제와 평화통일의 길을 되새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작은 섬 하이도에서 시작한 김대중의 삶은 개인적으로는 본받고 싶은 정의로운 삶의 길이고 국가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뒤따라야 할 길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한반도 역사에 새겨진
김대중의 길을 따라 남북이 다시 만나고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한반도 역사에 새겨진 김대중의 길을 따라 남북이 다시 만나고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 남북 화해 꼭 내 임기 동안 이루고 싶다는 강한 열망의 표현이겠죠?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이 제일 그러니까 안보 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지금 잘한 정책 뭐 참 부족한 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부족하다고 지금 나오는 게 안보 위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북한 남북 문제를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가장 다음번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누구보다도 정말 DJ가 계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셨다면 아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해법을 얘기를 했을 거고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조언도 구하러 갔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오늘 문재인 정부의 취임 100일을 평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낙제점이다. 말로만 떠들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뭐 그런 부분, 비록 노동신문이 얘기한 거긴 하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또 뼈 아프죠. 예. 아픕니다. 왜냐하면 남북 화해 DJ 서거 8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향후 지금 남은 임기 재임기 기간 동안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남북 화해 평화의 기틀일 것이지만 가장 하기 힘들 것이 그 과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지금 이제 북한의 반응만 놓고 보면 그나마라도 그렇게라도 나온 게 다행이에요. 지금 북한의 반응은 사실상 없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의 지금 대남 정책은 김정일, 아버지 김정일의 대남 정책과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남북 화해 협력의 이 기틀과 그 방향성과 문재인 정부의 지금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기본 틀 안에서 이걸 끌고 나가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든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현실적 한계를 좀 인정하고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제일 야당이었죠. 한나라당에서는 강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 비판하기도 했고 국내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에는 이견이 없겠죠? 어떻습니까? 그럼요. 사실 지금 양김 씨가 재조명되는 경우가 많아요. YS 부분도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계승해가지고 안착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회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이 두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김대중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걸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DJ 자신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냉철한 그 머리와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과 또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핵개발로 나타났고 그것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김대중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그거를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법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말씀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정권으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정치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잘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담은 영상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오늘 서거 8주기를 맞아서 특별히 제작해봤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한 말씀을 다 표시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바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처음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됐죠. 노벨 평화상. 저때 원일이 위원 취재가지 않았습니까? 네, 갔었죠.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감격이죠. 예. 뭐 여러 가지 쭉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평양 장면을 제외하고는 80년대 보라매 공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현장에서 DJ를 옆에서 취재를 한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정점은 저 노벨 평화상 받았을 때 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 때만큼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에도 드디어 노벨 평화상 받는 사람이 나왔구나. 근데 그 공이 자신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공이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받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2000년인가요? 그때가 아마 2000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0년에 저는 그 회사 연수 차원에서 미국에 연수를 갔는데 우리 한인 식당 앞에 조그만 중앙일보 기사인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김대중 대통령이 선정됐다. 이 기사가 나오니까 그 한인 식당 드나들던 외국인들이 다 궁금해하면서 무슨 내용이길래 이걸 다 붙여놨느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수기 기자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시겠습니다. 예, 그럼요. 그때만 해도 뭐 저거를 작업을 해서 받았느니 어쨌느니 굉장히 또 뒷얘기도 많았었지만 어쨌든 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겠죠. 진실이라는 건 있는 거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자부심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민의 힘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두 번째로 국민의 힘을 좀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촛불 혁명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또 국민에 의해서 그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외국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하여튼 우리 국민의 힘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 지금도 김대중 전 대통령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책,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 화두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다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김우석 지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은데 이제 6.15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남북 관계가 좋았잖아요. 그 이후로 사실은 참여정부 때까지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 간 그리고 민간 사이에 그 남북 교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금강산도 많이 갔고 평양도 많이 갔고 그래서 그때는 정당 차원에서도 그러니까는 그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대통령을 모시고 갔었지만 정당 차원에서도 이제 출입 기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기회가 있어가지고서는 금강산에 갈 기회를 놓치고 못 갔었어요. 다음번에 당연히 갈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번에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게 너무너무 지금 좀 속상한 상황인데 그만큼 그 당시에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가도 우리를 대하는 북한 군이나 북한 주민들의 표정이나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부드러웠었는데 지금은 아예 뭐 갈 수도 없고 민간 교류를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분들도 여전히 냉랭한 게 많아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남북 관계라는 게 한 번 얼어붙으면 이렇게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우석 부소장이 좀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햇볕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명시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햇볕 정책 그런데 말이죠.
분명한 것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으로 들어간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럼 뭘 가지고 만들었냐는 거죠. 예. 북한 경제가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빼서 쓰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그 북한의 주민들이 생활 수준이 굉장히 낮고, 그런 걸 봤을 때 뭐 외국에 가지고 뭐를 거래하려고 하면 달러가 필요한 거고, 중국에서 달러를 뭐 수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테고,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에서 간 달러가 그쪽에 전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길 원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가면 현실 인식에 좀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하고 DJ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가지고 북한을 너무 선의로 봤기 때문에 김구 선생도 마지막에 해방 국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거고, DJ 같은 경우에도 순진하게 선의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용을 당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위기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해요. 그거는 어차피 대화를 통해서 해야지 전쟁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연하게 북한의 의지를 간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연한 대응을 했을 때 대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뭐 DJ의 그 공갈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는 미래를 보면서 DJ 교훈을 삼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0년 가까이 됐지만 생생한 기억 중에 하나가 DJ 정부 말기에 기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정말 하기 싫은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햇볕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김정일 북한 정권은 그런 시간과 돈으로 핵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방향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햇볕 정책 너무 앞서 나갔고 너무 서둘렀던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듣고 곤혹스러워 하셨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면서 그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북한이 그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지만 어떻게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고 다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화로 나오도록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역설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서 참 역사라는 것이 발전하는 것은 맞는데 참 냉엄하고 참 냉혹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 발전의 속도가 조금 더디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조급증을 느끼곤 하죠. 오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서 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아무리 더워도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고 네. 산들바람이 불어도 봄날은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전 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하고 오늘 기자들과 이야기했는지 그 부분도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8월 18일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8년이 되는 날이고요. 41년 전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판문점에서 있었던 이른바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여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수 기자도 기억하시죠? 그럼요. 8.18 도끼 만행 사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초등학교 때 들었습니다. 저는 저것을 소재로 해서 웅변대에 가서 고사리선 불 끈지고 힘차게 외칩니다라고 웅변했던 기억도 나는데 상도 받으셨나요? 예, 시골이니까 상 받았죠. 원일이면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76년 8월 18일이죠. 그때 미국은 포드 대통령이었었어요. 이제 그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주한 미군이 판문점 공동 부분에서 미루나무 가지를 해서 그때만 해도 이게 다 망원경으로 관측을 할 때이기 때문에 미루나무에 가지를 치려고 했었는데 북한 경비대대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5분 만에 순식간에 달려든 북한 경비대원들한테 미군 대위와 중위 2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예, 도끼와 손낫 이런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죠. 끔찍했죠. 한국 정부는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는 굉장히 경악스러워했죠. 실질적으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소대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전방에 전쟁 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 11살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남한 정부도 심각했었죠. 실제로 미군은 항공모함 3척들이 됐어요. 미드웨이호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퇴역했지만 항공모함 3대 왔고 저때 미루나무를 아예 다 그냥 싹둑 잘라버렸죠. 네,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한 상태에서 한국에서는 특전사 부대원들이 미군들이 미루나무 베는데 투입됐을 때 경호 부대로 특전사 장병들이 투입이 되는데 또 무기, 총기는 휴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기를 다 분해한 상태에서 갖고 들어가서 혹시라도 북한군이 사격을 해온다면 그야말로 응전을 하고 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각오를 갖고 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리는 게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이 얘기가 대선 때 좀 화제가 되곤 했죠. 예, 대선 때 얘기가 됐고요. 그때 아마 어디 책에서도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책들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데프콘 3로 이 굉장히 위기가 발령돼 있을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루나무를 결국은 그러니까 원인을 없애 버려야지 이게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 싶어가지고서는 그거를 배러 들어갔는데 그 작전에 지금 대통령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거를 대선 후보 토론 때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떠냐라고 확인을 했을 때 당이나 캠프에서는 뭐 그런 일 없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다가 본인이 직접 밝히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참여했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클리어가 됐었죠. 아니요, 사실관계는 좀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좀 있어요. 비무장지대 안에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경호부대원으로 참여했던 건 아니고 약간 후방에서 그 우리 특전사 요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일종의 또 다른 제2진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데프콘 3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전쟁 위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미군이 들어가고 DMZ 안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미군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1공수 특전 여단이 후방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제3특전 대대 소속이었죠. 작전병이었단 말이에요. 후방에 좀 이제 있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놓고 그 현장에 있었냐, 투입됐었냐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는 좀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부대가 그 작전에 투입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치가 그 자리가 아니라 한참 뒤에 있는 후방이었었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전 군대가 지금 경계 상황이었고 전쟁 준비 상황이었었는데 글쎄요. 두산 베어스가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면 벤치에 있었던 그 선수는 코리안 시리즈에 참여했던 겁니까? 안 했던 겁니까? 같이 상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건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4강 올라갔을 때 벤치 멤버들도 다 똑같은 혜택을 누렸죠. 그런 논리로 지금 원일이 위원이 얘기해 주셨는데 8월 18일 오늘 이 얘기까지 여러분에게 해드린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기도 하고 41년 전에는 비무장지대 안에서 미군이 북한군에 의해서 2명이 살해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한반도가 전쟁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쟁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 고려해 볼 때 저희가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한반도 정책을 이끌어가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두 주제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과 직접 질문 받고 대답하고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이런 주제를 갖고 했었는데 소소한 인터뷰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한 영상도 따로 제작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좋았던 순간이 아주 많은데요. 5.18 광주민주운동 기념식 때 그때 참 좋았습니다. 우선 인물위한 행진곡 제창하실 때 아주 기뻤고요. 또 한 번은 미국하고 독일 갔을 때 거기에 교민들이 제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길가에서 저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손팻말을 들고 손을 들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인이 별명 좋아요. 그 전에는 제가 성이 문씨라서 그냥 달님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저에 대한 아주 사랑을 담은 그런 이제 애칭인데 그것도 이제 좋기는 하지만 약간 좀 쑥스럽잖아요. 대통령이 하루에 몇 시간 자느냐, 또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느냐 이런 것은 아마 국가 기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충분히 잡니다. 아마 우리 청와대 우리 스승님들
또 청와대 직원들, 아마 청와대 경내도 제대로 다 아마 둘러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고생한다는 것보다 또 우리 부속실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보다 우리 청와대 전체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대통령이 근무하는 장소가 달라졌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공식적인 근무 장소는 다 이제 본관이었고, 저는 여기 비서동인 영문관에서 우리 참모들과 같은 건물에서 지금 일하고 있죠. 또 그런 만큼 대통령의 일과가 훨씬 투명해졌고요. 출퇴근도 확실하죠. 9시 되면 출근하고 6시가 넘어야 퇴근하고 이런 게 이제 확실해졌고요. 이렇게 대통령은 사실 퇴근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퇴근 후에도 이제 자유롭지 못한데 그래도 시간이 나면 이 관저 주변을 특히 우리 마루 또는 토리, 찡찡이 하고 함께 이렇게 또 산책을 한다든지, 찡찡이는 또 함께 TV 뉴스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시간이 좀 행복한 시간이죠. 음식이요? 저는 뭐 음식은 그냥 뭐 된장찌개 또는 김치찌개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촐한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 청와대니까 또 대통령이라고 자꾸 좋은 음식 많이 주려고 그래서 살이 질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름 붙인 그대로 소소한 인터뷰 같습니다. 정말 사소한 주제를 갖고도 질문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편하게 대답하는데 김우석 부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거 보고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사실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해석들이 하도 많으니까 궁금한 점들이 많았는데 저걸 보면은 처음에 그 좋았던 순간 얘기하면은 누가 기뻐해 주셔가지고 누가 환영해 주셔가지고 참 기뻤다, 이런 게 공감 능력 같은 걸 얘기들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현장의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문재인다웠던 순간은 세월호 단식할 때다. 그런 면을 강조를 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즐기고 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저런 것도 보면은 사람이 좀 편해 보이잖아요. 저런 것이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소통이 강조되는구나. 그런데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 저렇게 해도 내용이 좋아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희룡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소통과 공감 면에서는 뭐 당연히 합격점이죠. 8.15 기념식과 어제 있었던 그 100일 그 기자회견이 오프라인에서의 소통과 감동이 탁현민 행정관을 중심으로 한 그쪽 팀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연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뭐 저 합격점 보내고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저 소소한 인터뷰는 저건 온라인 상으로의 지금 소통과 감동인데 뭐 정혜승 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팀에서 저런 걸 만들어냈다 그래요. 뭐 역시 그런 그 소통과 공감이라는 그런 어젠다로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워서 이 정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해야 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능력과 그 연출력에 대해서는 뭐 아주 100점 만점으로 지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이런 과도한 소통 행보가 이것이 너무나 오바되면 역효과가 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제 100일 지나고 난 다음에 허니문이 끝나고 정말로 대통령한테 요구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질문, 정말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데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으로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런 이제 과제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소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 원희룡 위원도 김우석 부소장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소통이 아니라 쇼통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각본 없이 뭔가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쇼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쇼가 이제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코드를 지금 잘 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점수를 받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그동안에 쇼라도 좀 해주길 바랐는데, 그 전임 대통령이 쇼도 안 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것 때문에 갑갑증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대통령들이 사실은 신비주의 또는 약간의 거리감을 두면서 그게 이제 권위를 사실은 찾는 그런 하나의 방책으로 삼았는데, 이제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매체가 변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열린 만남을 하는 거고 온라인에서는 뭐 더 자주 이런 것들을 나오는 거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달라진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아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반응은 아마 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메시지로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내용 관리를 어떻게 해가느냐, 이 부분은 남겨진 숙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이제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분 말씀, 지난 100일은 형식의 변화에 상당히 치중했고 국민과의 소통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1700일 넘게 남은 임기는 그 내용, 콘텐츠를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여러분께 생중계로 전해드렸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전후로 해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청와대 집무동 곳곳을 누볐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와요. 비유가 가장 좋은 일이에요. 저야 뭐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요즘에 근데 굉장히 경내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여기는 와글와글해요. 늘 요 앞에 와서 사진들 찍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특징 같아요. 답변하셨네. 아까 1급 보안시설이라고 보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비율은 전망은 좋습니다. 아, 네. 우리 그때 술 꽤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연민관 전체가 업무 공간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쪽에 경호동 거기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책 많이 읽으시나 봐요. 쌓여있네요. 예, 있으세요. 뭐 같이 사진 찍혀서 기대되는 분들은. 나중에 그 기술장 규제 간담회 할 때는 뭐가 음식 같은 게 좀 나와. 예. 하나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면서. 네, 영상 막판에 SBS의 문왕곤 박영일 카메라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원일이 의원 청와대 출입할 때도 저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근데 대통령하고 그냥 밥 먹고 사진 찍고 하는 행사 있었습니다. 청와대 곳곳을 저렇게 안내하고 그런 행사 있었습니까? 곳곳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둘러볼 기회는 좀 있었죠. 근데 정말 많이 바뀐 것이 제가 오늘 저 궁금해서 일부러 물어봤어요. 어제 저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이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246명이 신청을 해서 217명이 참석을 했대요. 저희 때 김대중 대통령 때는 딱
30명이었습니다. 예. 30명이었고 정말로 순서와 이 질문 내용까지 다 미리미리 다 이렇게 사전되고 연출이 돼 있었었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말로 각본 없는 기자회견과 저 뒤에 저런 이제 자유로운 이제 그 방문 이런 일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속 질문을 허용을 해줘야 돼요. 217명이 모여서 딱 15명이 질문을 하는데 1인당 한 명씩밖에 한 개씩밖에 질문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 문화상 처음부터 공격적이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례적인 질문을 한단 말이죠. 대통령의 답변도 준비된 답변을 쭉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뭐 임종석 실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봐준 거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로 질문의 내용들이 공격적이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없었죠.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전체적으로 시간적 한계가 있었겠죠.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사실은 질의응답한다는 게 그렇죠. 많은 주제를 다룰 수가 없는 거고. 추가 질문을 허용하면은 그냥 한두 사람한테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방송사 생중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말고 대통령이 언제라도 현안이 있을 경우에 청와대 기자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현장에서 질문받고 대답하고 그런 식의 어떤 취재 문화, 청와대 문화가 좀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임종석 실장과 SBS 정유미 기자 지금 임하용 실장 체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네. 예. 청와대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세 분의 실장들 때문에 청와대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네. 서로가 경쟁하듯이 그 아재 개그를 던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수기 의원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100일을 맞아서 청와대 실세가 누구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세 분의 이름이 그러니까 동시에 오르던데 결국은 정무적 정책적 측면에서 저 3두 마차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용도 장악하고 분위기도 장악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분위기는 저 세 분이 데려가는 것 같고요. 끌고 가는 것 같고 저게 아까 원유리 위원 말씀하셨지만 사실 DJ 때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청와대에 비서동까지는 기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예. 무시로 들어가서 사실 취재가 가능했는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거를 못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춘추관으로 대통령이 자주 나와서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업무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불쑥불쑥 취재를 하면서 방해를 하는 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 좀 초기에 마찰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 이후로는 원래 저 업무동까지도 이제 기자들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야지 이제 취재에 좀 응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자들한테는 저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낯선 경험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고요.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는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잘해왔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해보면 지지율이 70%,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분의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인 것 같습니다. 모레 국민과의 대화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많은 국민들이 보다 더 냉정하게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마워요 문재인 이 행사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자 문재인 대통령 직접 셀프 카메라를 이용해서 감사 인사 전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세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취임 100일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지난 100일 국민 여러분 덕분으로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00일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됐습니다.